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자가용의 역사네요. 네, 오늘은 청취자 김세영님께서 대신 공부해달라고 부탁하신 내용인데요. 네. 잠시 김세영님이 어떤 요청을 하셨는지 소개해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20대 송경제 애청자입니다. 매번 퇴근 후에 아파트에 주차할 때마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어릴 때도 이렇게 주차장이 붐볐나? 인데요. 우리나라의 자가용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또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건지 우리나라 자가용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참고로 이 아이디어는 송경제의 또 다른 애청자인 저의 친동생 김세진 씨가 준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우리 이종훈 작가님께 늘 드리는 질문으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자가용이 처음 등장한 건 또 언제부터입니까? 이번에 공부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자가용 자동차가 등장한 건 1903년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때가 고종 황제가 즉위한 지 40년이 되던 해예요. 고종 황제. 네. 고종 황제가 즉위 40년이 됐는데 이 당시에 조선 왕조 같은 경우에 임금이 즉위하고 40년 동안 무병무탈하게 지내면 이건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축하연을 열기로 하는데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을 맞아서 당시에 이제 탁지부 대신이었던 이용익 대신이 탁지부가 이제 재경부입니다. 탁지부 대신이었던 이용익이 마차 대신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들여와서 왕실 전용의 어차로 사용할 것을 주청합니다. 이를 고종 황제가 받아들이면서 당시 미국 공사였던 알렌에게 이용익 대신이 자동차 한 대를 들여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 이게 들여온 게 바로 포드 A형 리무진이었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등장했던 자동차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정작 고종 황제는 이 어차 자동차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어렵게 사가지고 와서 왜 안 탔어요? 정말 어렵게 왔어요. 네. 이게 배편으로 왔는데 네.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예정된 날짜보다 거의 한 3개월이나 늦게 도착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왜 안 탔냐? 왕의 위엄과 채통에 맞지 않아서. 자동차가요. 네. 이 고종 황제와 국왕의 대신들이 이제 자동차를 들여온다고 했을 때 서양의 신문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합니다. 근데 정작 도착해서 실물을 딱 보니까 작아요. 생각했던 예. 것보다 작고 또 소리도 너무 시끄러운 데다가 결정적으로 왕의 위엄과 채통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하면 당시 이 차가 지붕도 창문도 없는 원시적인 4인승 오픈카였어요.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고종 황제는 뒷좌석에 타잖아요. 근데 뒷좌석에 들어가는 분이 우리 지금 생각하면 옆문이 있잖아요. 네. 뒷좌석 옆문이 있잖아요. 근데 옆문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당시 포드 A형은 뒷꽁무니에 문이 달려 있었어요. 아. 뒷꽁무니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차에 오르기 위해서 뒷꽁무니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그건 좀 보면 그렇네요. 대신들이 볼 때 그렇죠. 전하 아니 되옵니다. 채통을 그렇네요.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법도를 갖춰서 장엄하게 진행돼야 될 황제의 행사가 네. 이건 너무 경망스러운 행사가 될 수 있다. 네. 안 된다. 그러면서 거세게 반대를 했고 결국 고종 황제는 이 차를 타지도 못하고 그냥 궁안에 주차해뒀다고 해서 궁안에 있는 신기한 구경거리가 돼버렸는데요. 네. 당시에 궁안을 오갔던 이 상인들이나 네. 일부 사람들은 자동차를 뭐라 그랬냐면 귀신 소리를 내는 철로 만든 마차. 말.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귀신말이라고 불렀대요. 예. 귀신철마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처음 봤으니까. 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궁안을 오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자동차라는 걸 처음 보게 된 건 1910년 일제강점이 시작된 이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자동차가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거는 일본 총독부 제1대 총독이었던 테라우치 총독이 네.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 싶었어요. 자동차를 자기가 타고 싶었는데 갖고 오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황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황제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종 황제가 있고 뭐 다른 황제들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사긴 좀 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조선 황실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네. 황실 전용 어차들을 들여오십시오. 라고 거기에 자기 차를 슬쩍 끼워서 아.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등장하게 됐고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자동차가 등장하긴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자동차가 너무 비쌌거든요. 그렇겠죠. 너무 비쌌던 게 당시 시세로 자동차 한 대 가격이 쌀 1,000가마니에서 2,500가마니 정도 했다 그래요. 이게 얼마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시세로 하면 한
2억 원에서 4억 5천 정도. 이야, 슈퍼카네 그냥. 예, 근데 이제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돈 있는 사람들은 4억 5천 주고 슈퍼카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겠네 또 면허도. 그러니까 자동차를 4억 5천 주고 사면 운전수를 고용해야 되는데 네. 이 운전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거죠. 그래서 자동차의 보급이 일제 강점기에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 김세영 님이 질문 주셨던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자가용이라고 부를 만큼 일반인들에게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그 크게 보급됐던 시기, 이건 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지난 2023년에 고민경 씨가 쓴 이 포니 자동차와 1980년대 전후 국내 자동차 문화라는 제목의 이 석사학위 논문을 많이 좀 참고를 해봤어요. 네. 이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가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 즉 마이카 시대는 1990년대부터지만 마이카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것은 1980년대. 네. 이 특히 선수 운전, 오너 드라이버, 자가 운전 같은 단어들이 신문에 자주 언급됐던 80년대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좀 쉬웠어요. 예. 공부하기 좀 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경험하고 지나온 그렇죠. 예. 세대다 보니까 예. 아 나이가 늘어나나? 박정희 교수님도 똑같지 않나요? 아, 그럼 저도 네. 마찬가지고요. 1970년대 혹시 기억나세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차는 개인 운전사를 고용할 수 있는 소수의 계층만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네. 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인가? 딱 한 명이 네. 자동차를 타고 학교에 등하교를 했거든요. 네. 근데 기사분이 있었어요. 예. 운전기사분이 있었고 박완서 님이 쓴 이 1971년에 내놓은 소설 세모라는 소설을 봐도 부유층을 묘사할 때 꼭 등장하는 게 자동차 운전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당시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운전면허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몰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1970년대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운전면허가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같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따는 일종의 전문 자격증에 속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은 취득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말이죠. 네. 운전면허증이 전문 자격증이라는 게. 근데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이 운전면허를 따두고 운전을 직접 한다는 거는 이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일이었다. 네. 이런 묘사들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1967년 신문 칼럼에 이런 글도 실렸습니다. 자가용이 실현성이 있으려면 오너 드라이버, 여기는 오너가 아니고 오너 드라이버, 오너 드라이버인지 뭔지 하는 자기가 직접 차를 모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예. 그래 좋다.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아 온다고 치자. 그럼 그때는 어떡한다? 내가 직접 운전을 해야 될 판이니 집에서 직장까지 근 1시간이나 도심의 러쉬를 뚫고 운전해서 가다가는 정말 노이로제가 걸리고 말 것이다. 이러면서 직접 운전하는 것, 선수 운전, 자가 운전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과 난색을 표시하는 글도 신문 칼럼에 실릴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아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승용차 보유 대수는 1965년에 16,280대, 1970년에 6,677대, 그리고 소위 국민차라고 불렸던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등장한 이후, 그러니까 1975년에는 84,212대로 아주 천천히 증가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네.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1965년에 대한민국 국민 1,763명 중에 한 대씩 보급이 됐고 1975년에는 419명당 한 대가 소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972년에 이런 제목의 영화가 국내에 개봉됐고 또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제목이 자가용 타고 친정 가세. 자가용 타고 친정 가세. 이 영화는 딸과 어머니가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타지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두고 보세요. 10년 후에는 친정에 올 때 제가 자가용 자동차를 몰고 올 테니까요. 그러자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면 못 쓴다. 착실히 이래가지고 뭘 생각을 해야지. 이게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 자가용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자가용의 보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처음 듣는 영화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딸은 정작 10년 후에 친정 갈 때 자가용 타고 갑니까? 이 영화의 결말이 궁금합니다.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 그래요? 자가용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친정으로 내려갑니다. 네. 화장강 배우를 비롯해서 당대 내노라는 배우들이 다 출연한 스타 배우들이 다 나온 영화예요. 사실 이 영화는 왜 그러냐면 당대 뭐 슈퍼스타들이 다 출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박정희 정부의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는 슬로건의 이 새마을 운동 그리고 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홍보할 목적으로 만든 일종의 홍보성 영화군요. 책 홍보 영화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자가용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쫙 타고 내려가는 그 모습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데 뭐 하지만 이게 또 문화 영화라고 해서 당시에 문화 영화 기억하세요 혹시? 전 잘 모릅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네. 한 달에 한 번인가 초액의 돈을 내고 네. 영화관을 단체로 가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있었던 확실합니다.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것 같은데. 엄마 없는 슬픔이 이런 영화 못 보셨어요? 네, 그거 못 봤어요. 그런 영화를 뭐 대작인가 네. 보죠? 그거 보고 저 울었잖아요. 학교 문화영화로 가서. 예. 근데 어쨌든 당시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극장에 가서 이런 영화를 봐야 됐어요. 예. 때문에 영화에서 딸 부부가 자가용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친정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고향을 방문할 때 혹은 놀러 갈 때 자가용을 타고 가고 싶다. 자가용을 이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영화에서는 아주 친절한 대사까지 나옵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하루에 400원씩만 저축하면 1년에 14만 4천 원, 10년이면 144만 원의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140만 원 이상의 돈이 있으면 웬만한 차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 돈을 모으면 네. 차를 탈 수 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딸이 어머니에게 두고 보세요. 10년 뒤에는 제가 자가용 타고 친정 올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대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어떻게 사야 된다. 어떻게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는데 네. 70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그 마이카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게 된 거는 당시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폰이 개발을 위시해서 박정희 정권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 산업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정작 바뀌기 시작한 건 8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네. 1979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포니 광고를 시작으로 국내 자동차 광고 컨셉이 바뀌기 시작한 게 마이카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만들어 줬는데요. 네. 80년대 중후반에 대우의 르망, 기아의 프라이드, 현대의 엑셀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네, 이 소위 마이카 3대장들이거든요. 네. 이 르망, 프라이드, 엑셀 광고들이 TV와 라디오, 신문을 가득 메우던 80년대 중후반을 지나서 9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마이카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카 시대가 본격화되면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소구하려는 광고의 컨셉 이런 것도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79년 이전까지 포니 자동차 광고, 그러니까 포니 자동차 광고는 주로 해외에서 인정받은 포니, 해외에서 인정받은 자동차라는 걸 강조하는 컨셉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출 실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예. 미국에 몇 대가 팔렸다, 캐나다가 선택한 자동차, 뭐 캐나다가 포니를 선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예. 근데 1979년부터는 국내 소비자들을 향해 대놓고 마이카를 강조합니다. 차주 운전 시대라는 슬로건을 걸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마이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예. 차주 운전 시대, 차의 주인이 직접 운전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도 자가 운전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 슬로건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광고를 보는 이 입장에서 운전할 수 있나? 나도 차를 사서 내가 직접 운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80년대 초반에는 현대자동차가 어떤 컨셉을 하냐면 안전하다. 손쉽게 운전할 수 있다. 누구도 편하게 손쉽게 운전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운전면허 따고 운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폰이만 있다면요.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예.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1983년부터 현대자동차가 포니2 광고를 시작하는데 이때 마이카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네.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자동차를 세차하는 모습. 네. 고무호수로 막 딸과 아들은 물을 뿌리고 예. 아버지와 어머니는 즐겁게 웃으면서 차를 닦는 이런 건 저도 기억이 나죠. 하고 그리고 또
포니를 타고 포니2를 타고 평범한 일상을 떠나서 가까운 교외로 나들이를 가거나 네. 여행을 가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차박하는 그런 네, 장면들을 만들어줘 연출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과 행복을 상징하는 도구로 마이카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운전에 두려움에 있던 아버지들, 집안의 가장들이 우리 집도 차가 있어야 되나? 우리 집도 차를 사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 집만 차가 없나? 라는 또 약간 그 걱정 아닌 걱정도 네.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당장 구매력은 없지만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젊은 층들에게 이런 광고들은 결혼해서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려면 마이카, 자가용은 한 대 꼭 있어야 되는구나. 네. 이런 갈증들, 네. 소비에 대한 갈증을 키우게 만듭니다. 여기에 1980년대 이후부터 소위 대한민국의 여가 문화라는 게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가 문화가 강조되고 레저, 바캉스 문화가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마이카에 대한 소유 욕구가 증가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이런 거 하나 꼽아요.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만 자동차를 내놓은 게 아니라 대우라든가 쌍용이라든가 기아라든가 다른 차들도 마이카의 어떤 하나의 대안들을 제시하다 보니 네. 이게 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1986년에 대우의 르망이 출시되고 예. 그리고 87년에 기아의 프라이드가 출시됩니다. 네. 그리고 89년에 현대 엑셀이 등장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카 3대장, 마이카 3종 세트라고 불렸는데 저렴한 가격도 저렴한 가격이지만 광고 컨셉 자체가 네.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맞아요. 그리고 젊은 그 신혼부부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드냐면 마이카 이꼴 네.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모던 라이프 스타일을 그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가한다라는 인식을 젊은 층들에게 심어주는 데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대학생들이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를 소유하고 차를 운전하고 직접 차로 등하교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렌지족도 등장하게 맞아요. 야타족, 오렌지족도 등장하고 지금 그런 80년대는 가족의 자동차였지만 90년대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는 현대 엑센트. 네. 보면 파스텔 톤으로 대학생들이 이제 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중저가에서 저가로 차 가격도 낮춰주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년대까지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 차가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존재했긴 했지만 예. 차의 색깔, 디자인들이 천편일률적이고 너무 단순했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다 보니까 흥미를 못 끌었는데 86년 르망이 출시된 이후부터 자동차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예. 디자인도 다르고 또 색깔도 달라지고 이러면서 다양한 계층을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예전에 다 검정색 맞아요. 아저씨들이 타는 차 중후한 색들. 예,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젊은 층도 차를 패션으로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욕구를 만들어 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금방 와닿게 되네요. 공부왕 이종훈 대신 공부해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